한국이요? 하하하, 나워 언참. 아니, 우리 일본 없이 그들이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냥 걱정 붙들어 매십시오. 여러분 혹시 일본이 전 세계 점유율 90%를 장악하고 있는 탄소 섬유에 대해 알고 계십니까? 머리카락 10분의 1 굵기밖에 안 되지만 철보다 10배나 강하면서도 5배나 가벼워 우주와 방산 분야의 운명을 결정짓는 꿈의 소재라 불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한국이 만들려고 하자 한국에게 조용히 덫을 놓기 시작합니다. 그리곤 전 세계를 향해 선전포고를 하더군요. 석 달이면 한국은 현실을 깨닫고 우리 앞에 무조건 무릎을 꿇을 것이다 라며 말이죠. 아니 여러분, 우리 한국이 그렇게 호락호락한 민족입니까? 저 얼때 아니죠. 그렇게 한국의 반격이 시작되자 전 세계가 경악했습니다. 일본이 50년 걸려 만든 일본의 계산이 완전히 틀어져 버렸고 이제는 협상 테이블에 앉은 일본이 오히려 한국의 눈치를 봐야 하는 상황. 일본의 오만을 실력으로 잠재워버린 우리 대한민국의 시원시원한 소름 돋는 반전 지금 시작합니다. 그 전에 잠깐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회의실에는 12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도쿄 경제산업성 인근 회의실. 창밖으로 여름 햇살이 쏟아지고 있었지만 실내 공기는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죠. 테이블 위에는 두꺼운 서류 뭉치가 놓여 있었고 우리는 12명 모두 그 서류에 적힌 내용에 동의했습니다. 반대 의견은 단 한 건도 없었죠. 수출 규제. 한국을 향한 첫 번째 카드였습니다. 저는 다카하시 마사토입니다. 당시 59세, 일본 대형 소재 기업에서 전략 기획을 총괄하고 있었죠. 32년간 이 업계에서 일해왔습니다. 탄소 섬유, 반도체 소재, 전략 물자.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세상을 움직인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회의를 주재하던 관료가 서류를 넘기며 말했습니다. 공식 명분은 3가지입니다. 첫째, 한국의 수출 통제 시스템에 대한 신뢰 부족. 둘째, 전략 물자가 북한 등 제재 대상 국가로 유출될 가능성. 셋째, 국가 안보 차원에서의 관리 강화. 고개를 끄덕이는 사람들 사이에서 누군가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게 진짜 이유입니까? 회의실에 잠시 침묵이 흘렀죠.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공식 명분과 진짜 이유는 다르다는 걸요. 몇 년 전 한국 대법원이 판결을 내렸습니다. 일본 기업들이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배상해야 한다는 결정이었죠. 수십 년간 묻어두었던 역사가 다시 수면 위로 올라온 겁니다. 일본 정부는 격앙됐고 기업들은 불안해했습니다. 그리고 그 대응책이 바로 이 회의실에서 논의되고 있었죠. 주재자가 서류를 덮으며 말했습니다. 명분은 명분이고 현실은 현실입니다. 중요한 건 한국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겁니다. 우리가 가만히 있지 않겠다는 메시지요. 저는 그 말에 속으로 동의했습니다. 안보를 명분으로 내세우면 국제사회에서도 반박하기 어렵습니다. 수출 통제는 각국의 주권 사항이니까요. 완벽한 포장이었죠. 우리는 한국의 목줄을 쥐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반도체 핵심 소재 3가지. 불화수소, 포토레지스트, 플루어린 폴리이미드. 이름만 들어도 복잡하죠. 일반인들은 평생 들어볼 일도 없는 화학물질들입니다. 하지만 본질은 단순합니다. 이게 없으면 반도체를 못 만듭니다. 스마트폰도, 자동차 칩도, 가전제품도 전부 멈추는 거죠. 그리고 이걸 만들 수 있는 나라는 사실상 일본뿐이었습니다. 전 세계 점유율 90%. 숫자가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죠. 회의가 끝나갈 무렵 옆에 앉은 기술이사가 제게 조용히 물었습니다. 다카하시 부장, 한국이 어떻게 나올 것 같습니까? 저는 잠시 생각한 뒤 대답했습니다. 처음엔 반발하겠죠. 언론이 들끓고 시위가 일어나고 감정적으로 대응할 겁니다. 하지만 석 달이면 현실을 깨닫습니다. 공장이 멈추기 직전에 협상 테이블로 돌아올 수밖에 없어요. 기술이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반도체가 통하면 다음 카드는 뭡니까?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탄소 섬유죠? 그건 반도체보다 더 치명적입니다. 탄소 섬유라는 게 뭔지 아십니까? 머리카락 10분의 1 굵기에 철보다 10배 강하고 무게는 4분의 1밖에 안 되는 소재입니다. 비행기 동체, 미사일 몸통, 우주 발사체, 수소 탱크, 하늘로 올라가는 모든 것에 이게 들어가죠.
그리고 이걸 제대로 만들 수 있는 나라는 전 세계에 일본과 미국 딱 두 곳뿐이었습니다. 회의실에서 누군가 말했습니다. 반도체 소재는 시작일 뿐입니다. 우리에겐 다음 카드가 있죠. 한국이 우주로 가려면, 방위 산업을 키우려면, 수소 경제로 전환하려면 결국 우리 문을 두드려야 합니다. 저는 그 말에 조용히 동의했습니다. 한국이 앞으로 가려는 모든 길목에 우리 소재가 깔려 있었으니까요. 목줄이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라는 뜻이었죠.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서 뉴스를 켰습니다. 한국 언론들이 난리였죠. 경제 보복이라느니, 역사 문제를 경제로 끌고 왔다느니, 시위하는 장면도 나왔습니다. 일본 제품 불매운동이 시작됐다는 보도도 있었죠. 한국 외교부는 즉각 반발 성명을 냈고, 전문가들은 일본의 조치가 강제징용 판결에 대한 보복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아내가 옆에서 물었습니다. 한국이 많이 화난 것 같네요. 문제가 커지는 거 아니에요? 저는 리모컨을 내려놓으며 대답했습니다. 화가 난다는 건 방법이 없다는 뜻이야. 방법이 있으면 화내는 대신 움직이거든. 저렇게 감정적으로 반응한다는 건 우리 계산이 맞았다는 증거지. 그게 제 판단이었습니다. 한국은 분노하고 있었고 우리는 침착하게 기다리기만 하면 됐습니다. 시간은 우리 편이었으니까요. 며칠 후 본사에서 추가 회의가 열렸습니다. 한국 정부가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는 보고가 올라왔죠. 회의실 스크린에 한국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기자회견 영상이 떴습니다. 대한민국은 핵심 소재의 국산화를 추진하겠습니다. 더 이상 특정 국가에 의존하지 않는 공급망을 구축할 것입니다. 회의실에 웃음이 번졌습니다. 저도 속으로 피식 웃었죠. 옆에 앉은 임원이 말했습니다. 국산화라니요. 우리가 50년 걸려서 쌓아올린 기술을 만들겠다고요? 불화수소 하나. 제대로 정제하려면 얼마나 많은 시행착오가 필요한지 저 사람들은 모르는 겁니다. 기술이사가 덧붙였습니다. 장비는 돈 주면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데이터는 못 사죠. 50년 동안 실패하고 기록하고 다시 실패하면서 쌓은 데이터. 그건 시간으로만 살 수 있는 겁니다. 한국이 아무리 돈을 쏟아부어도 그 시간을 살 수는 없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확한 지적이었죠. 기술이라는 건 결국 실패의 축적입니다. 몇 도에서 몇 초간 어떤 압력을 가하면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그 수만 개의 조합을 하나하나 시험해보고 기록한 사람만이 정답을 알 수 있습니다. 설계도를 베껴도 소용없어요. 설계도에 없는 노하우가 진짜 핵심이거든요. 회의가 끝나고 복도를 걸어 나오는데 후배가 다가왔습니다. 부장님, 그래도 한국이 워낙 빠른 나라 아닙니까? 반도체도 빠르게 따라왔고 자동차도 빠르게 성장했잖아요. 저는 걸음을 멈추고 후배를 바라봤습니다. 소재는 다르네. 소재는 느린 산업이야. 눈에 보이는 성과가 10년, 20년 후에나 나타나지. 빠른 성과에 익숙한 한국이 그 느린 시간을 견딜 수 있을까? 주주들이, 언론이, 국민들이 가만히 기다려줄까? 후배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확신에 차서 말했죠. 못 견딘다. 한국은 빠른 나라야. 그 빠름이 이번엔 약점이 될 거야. 2019년 8월 한 달이 지났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재고를 소진하기 시작했다는 보고가 들어왔죠. 예상대로였습니다. 2달치 정도 비축해둔 물량이 바닥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삼성과 SK 반도체 공장의 가동률이 흔들린다는 소문도 돌았죠. 회의에서 누군가 말했습니다. 3달 안에 협상 요청이 올 겁니다. 공장이 멈추기 직전에 한국은 돌아올 수밖에 없어요. 저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그게 합리적인 선택이니까요. 감정은 감정이고 현실은 현실입니다. 현실 앞에서 감정은 오래가지 못하죠. 그런데 3달이 지나도 한국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돌아오는 대신 다른 길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벨기에 회사와 접촉했다는 정보가 들어왔죠. 품질은 우리보다 떨어지지만 일단 쓸 수는 있는 수준이었습니다. 동시에 국내 기업들이 연구개발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다는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저는 그때까지도 크게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벨기에 물량으로는 수요의 20%도 못 채웁니다. 국산화는 10년 이상 걸리는 일이고요. 결국 시간이 지나면 우리한테 올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손해를 보면서도 계속 버티는 겁니다. 수율이 낮아도 원가가 높아도 품질이 떨어져도 국산 소재를 쓰겠다고 고집했죠. 일본 소재를 다시 수입하면 당장 이익이 나는데도 말입니다. 정부는 예산을 쏟아붓고 대기업들은 장기 계약을 맺었습니다.
부장 하나가 말했습니다. 감정적인 겁니다. 자존심 때문에 손해보면서 버티는 거죠. 그 감정이 오래 갈 리가 없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화가 나서 비합리적인 선택을 하는 거라고 판단했죠. 그런데 6개월이 지나고 1년이 지나도 한국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투자 규모가 커졌습니다. 연구소에 인력이 들어가고 설비가 들어섰죠. 마치 전쟁을 준비하듯이요. 그때 처음으로 불편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이건 감정이 아니구나. 계산이구나. 한국은 우리와 다른 공식으로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당이 손실을 감수하더라도 장기적으로 목줄을 끊겠다는 계산이었죠. 우리는 한국이 눈앞의 이익을 포기 못할 거라고 봤는데 한국은 눈앞의 손실을 감수하면서 미래를 사고 있었던 겁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기술을 믿은 게 아니었습니다. 구조를 믿었던 거죠. 한국이 우리한테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 그 구조가 영원할 거라고 착각했습니다. 하지만 구조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누군가 그 구조를 바꾸기로 결심하면 그때부터 균열이 시작되는 거죠. 수출 규제를 했던 그 회의실에서 우리는 승리를 확신했습니다. 안보와 수출 통제라는 완벽한 명분을 세웠고 한국의 목줄을 쥐고 있다고 자만했죠. 그런데 지금 돌이켜보면 그날이 바로 시작이었습니다. 우리가 조이려던 그 목줄을 한국이 스스로 끊어버리는 긴 여정의 시작이요. 그때는 몰랐습니다. 같은 시간 한국의 연구소와 공장에서는 전혀 다른 전쟁이 시작되고 있었다는 걸.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를요. 한국이 국산화를 선언했을 때 저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죠. 그건 저만의 반응이 아니었습니다. 일본 소재 업계 전체가 비슷했죠. 회의실에서, 복도에서, 술자리에서 한국의 국산화 선언은 좋은 안주거리가 됐습니다. 후배 하나가 제게 물었습니다. 부장님, 한국이 진짜로 만들 수 있을까요? 저는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대답했죠. 자네, 탄소 섬유 하나 만드는데 우리가 얼마나 걸렸는지 알아? 50년이야. 한 세대가 통째로 들어가는 시간이지. 그것도 세계 최고의 화학 기술을 가진 일본에서 말이야. 탄소 섬유가 왜 어려운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그냥 까만 실처럼 생긴 물건이에요. 하지만 그 안에 들어가는 기술은 상상을 초월하죠. 원료를 실처럼 뽑아내는 것부터 난관입니다. 온도가 5도만 달라져도 결과물이 완전히 달라지죠. 습도, 장력, 속도, 압력. 수백 개의 변수가 동시에 작용하는 세계예요. 그 다음이 진짜 지옥입니다. 산화 공정과 탄화 공정. 섭씨 300도에서 시작해서 1500도까지 올라가는 과정을 거쳐야 하죠. 이 과정에서 원래 무게의 절반 이상이 날아갑니다. 조금만 잘못되면 실이 끊어지거나 강도가 떨어지거나 아예 쓸모없는 폐기물이 돼버리죠. 우리 일본도 처음에는 처참했습니다. 배치 10개 중 9개를 버린 적도 있었죠.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50년을 버텼기 때문에 지금의 기술이 있는 겁니다. 회의실에서 기술이사가 말했습니다. 한국이 장비를 사들이기 시작했습니다. 독일과 미국에서 탄소 섬유 생산 설비를 들여오고 있다고 하네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죠. 장비는 돈 주면 살 수 있어. 문제는 그 다음이지. 공정 조건은 장비 매뉴얼에 안 나와 있거든. 온도 몇 도에서 몇 초간 어떤 속도로 돌려야 하는지. 그건 직접 수천 번 실패해보면서 알아내는 거야. 우리가 50년간 쌓아온 실패 데이터. 그건 돈으로 못 사. 그 무렵 한국의 효성이 탄소 섬유 개발에 뛰어들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T700급이라고 하더군요. 후배가 보고서를 들고 왔습니다. 부장님, 효성이 T700급 생산에 성공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저는 보고서를 받아들며 물었죠. 수율은 30% 정도로 추정됩니다. 저는 보고서를 내려놓으며 피식 웃었습니다. 30%면 사업이 안 돼. 배치 3개 돌리면 2개는 버린다는 소리잖아. 원가가 우리의 3배는 나올 거야. 후배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래도 일단 만들긴 만든 거 아닙니까? 저는 단호하게 대답했죠. 실험실에서 만드는 것과 공장에서 양산하는 건 완전히 다른 문제야. 실험실에선 조건을 완벽하게 통제할 수 있지만 공장에선 그게 안 돼? 온도가 흔들리고 습도가 바뀌고 장비 컨디션이 달라지거든. 그 변수들을 다 잡아내면서 일정한 품질을 유지하는 게 진짜 기술이야. 한국은 빠른 나라입니다. 그건 인정하죠. 하지만 그 빠름에는 조건이 있어요. 빠른 성과가 보여야 한다는 겁니다. 분기마다 실적을 내야 하고 언론은 성과를 요구하죠. 그런 구조에서 10년, 20년 걸리는 사업을 어떻게 버티겠습니까?
저는 확신했습니다. 한국은 곧 포기할 거라고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국이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효성은 수율이 낮은데도 계속 투자를 늘렸습니다. 정부는 예산을 더 배정했고 연구소에 인력이 들어갔죠. 적자가 나는데도 생산 라인을 유지했습니다. 후배가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부장님 손해를 보면서 왜 계속하는 거죠? 감정적인 거겠지. 자존심 때문에 버티는 거야. 일본한테 지기 싫어서. 저는 그렇게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살짝 불편한 감정이 올라왔습니다. 며칠 후 한국 정부가 발표를 했습니다. 탄소 섬유를 포함한 소재 산업에 대규모 투자를 하겠다는 내용이었죠. 민관 합동 프로젝트, 연구개발 지원, 인력 양성 프로그램. 단발성이 아니라 체계적인 장기 계획이었습니다. 한 임원이 말했습니다. 정부 발표를 다 믿으면 안 됩니다. 한국 정부가 계획 세웠다가 중간에 접은 게 한두 번입니까? 정권이 바뀌면 정책도 바뀌는 나라예요. 저도 동의했습니다. 그런 불확실성 속에서 10년짜리 프로젝트가 제대로 될 리 없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한국의 움직임은 계속됐습니다. 효성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기업들도 뛰어들기 시작했죠. 대학에서 인력이 배출되고 그 인력이 기업으로 들어갔습니다. 실패하고 기록하고 다시 도전하는 사이클이 돌아가기 시작한 거예요. 어느 날 출장 중에 이상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한국 연구진이 국제학회에서 발표를 했다는 겁니다. 고강도 탄소 섬유 공정 개선에 관한 논문이었죠. 저는 그 논문을 읽으면서 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틀린 방향은 아니었거든요. 오히려 우리가 예전에 시도했다가 포기한 방식이었죠. 효율이 떨어진다고 판단해서 접었던 건데 한국은 그 방식을 다른 각도로 발전시키고 있었습니다. 후배에게 물었습니다. 이 연구팀 정보 있어? 카이스트 연구팀입니다. 정부 과제로 5년째 진행 중이라고 하네요. 5년. 짧지 않은 시간이었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한 방향으로 밀어붙였다는 뜻이기도 했죠. 회의에서 한 임원이 말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인증입니다. 항공우주용 소재는 인증 없이는 쓸 수가 없어요. 그 인증을 받으려면 최소 5년에서 10년이 걸리죠. 한국이 소재를 만들어도 인증이 없으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인증이라는 마지막 장벽이 있는 한 우리의 우위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후배가 다가왔습니다. 부장님, 한국이 만약 인증까지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저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그 질문을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런 일은 없을 거야. 저는 그렇게 대답하고 돌아섰습니다. 하지만 발걸음이 묘하게 무거웠죠. 그날 밤 서재에서 한국 관련 보고서들을 펼쳤습니다. 효성의 실적, 정부 지원 규모, 연구개발 현황, 숫자들을 하나하나 들여다봤죠. 한국의 수율은 여전히 낮았습니다. 원가도 높았고 품질도 우리에 미치지 못했죠. 객관적으로 보면 우리가 압도적으로 앞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수율 추이 그래프였죠. 처음에는 20%대였던 수율이 조금씩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30%, 35%, 40%. 느리지만 분명한 상승 곡선이었죠. 저는 그 그래프를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실패가 줄고 있다. 한국은 실패를 기록하고 분석하고 개선하고 있다. 우리 일본도 처음에는 그랬죠. 수율 20%에서 시작해서 조금씩 올렸습니다. 10년 걸려서 50%, 20년 걸려서 70%. 그 느린 상승이 쌓여서 지금의 90%가 된 거예요. 한국이 같은 길을 가고 있는 건가?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한국은 그렇게 오래 버틸 수 없어. 성과가 안 보이면 포기할 거야. 하지만 그래프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한국은 포기하지 않고 있었고 수율은 조금씩 올라가고 있었죠. 그날 밤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한국이 생각보다 끈질기네. 아내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당신도 30년 넘게 버텼잖아요. 한국도 버틸 수 있지 않을까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한국이 포기할 거라고 믿었습니다. 빠른 나라니까 느린 싸움을 못 버틸 거라고요. 포기하는 게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판단했죠. 그런데 한국은 포기를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집요함을 선택했죠.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그게 무모한 선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계산이 안 맞는 비합리적인 고집이라고요.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그게 가장 합리적인 선택이었습니다. 우리가 틀렸던 겁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저는 32년간 그렇게 믿어왔죠. 감정은 속일 수 있어도 데이터는 속일 수 없다고요.
그래서 한국의 국산화 움직임을 지켜보면서도 저는 숫자만 봤습니다. 수율, 원가, 품질 지표. 그 숫자들이 우리의 우위를 증명하고 있는 한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그 숫자들이 저를 불안하게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후배가 월간 보고서를 들고 왔습니다. 부장님, 한국 탄소 섬유 업계 동향입니다. 저는 보고서를 받아들고 첫 페이지를 넘겼죠. 효성의 생산 현황, 수율 추이, 품질 데이터, 익숙한 항목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수율 그래프에서 눈이 멈췄습니다. 6개월 전만 해도 35%였던 수율이 42%로 올라가 있었죠. 7% 상승. 숫자로 보면 대단해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업계에서 수율 7%는 엄청난 의미를 갖습니다. 후배에게 물었습니다. 이 수율 데이터 확인했어? 네, 2번 확인했습니다. 업계 소식통하고 학회 발표 자료 교차 검증했고요. 저는 그래프를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상승 곡선이 일정했죠. 갑자기 뛰어오른 게 아니라 꾸준히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이건 운이 아니라 시스템이라는 뜻이었죠. 탄소 섬유 공정이 얼마나 까다로운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온도 하나만 봐도 그렇습니다. 탄화 공정에서 온도가 5도만 달라져도 결과물의 강도가 완전히 달라지죠. 1,200도에서 1,205도로 올라가는 그 작은 차이가 제품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합니다. 압력도 마찬가지입니다. 0.2% 차이로 실이 끊어지거나 늘어나죠. 속도, 장력, 습도까지 합치면 변수가 수백 개에 달합니다. 이 변수들을 동시에 통제하면서 일정한 품질을 유지하는 게 진짜 기술이에요. 우리 일본은 이 변수들을 50년간 기록해왔습니다. 실패할 때마다 어떤 조건에서 어떻게 실패했는지 꼼꼼히 적어뒀죠. 그 기록이 쌓이고 쌓여서 지금의 90% 수율이 된 겁니다. 그런데 한국이 그 과정을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느리지만 분명하게요. 회의실에서 이 보고서를 공유했습니다. 분위기가 묘하게 바뀌더군요. 기술이사가 말했습니다. 수율이 올라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아직 우리의 절반 수준이에요. 42%와 90%는 차원이 다른 겁니다. 맞는 말이었죠. 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다른 임원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문제는 추세 아닙니까? 6개월에 7%면 1년이면 14%입니다. 3년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회의실이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기술이사가 손을 저었죠? 그렇게 단순 계산하면 안 됩니다. 수율은 올라갈수록 올리기 어려워져요. 70%에서 80%로 가는 것과 40%에서 50%로 가는 건 난이도가 완전히 다릅니다. 한국은 곧 벽에 부딪힐 겁니다. 저도 그 의견에 동의했습니다. 수율 곡선은 처음엔 가파르게 올라가다가 어느 순간 완만해지죠. 60%대에서 정체되는 기업이 대부분입니다. 한국도 그 벽을 넘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죠. 며칠 후 업계 세미나에 참석했습니다. 쉬는 시간에 오래된 동료를 만났죠. 한국 시장을 담당하는 친구였습니다. 다카하시, 요즘 한국 쪽 분위기가 예전 같지 않아. 저는 커피를 홀짝이며 물었습니다. 어떻게 다른데? 예전엔 우리한테 납기 좀 당겨달라, 가격 좀 깎아달라 이런 요청이 많았거든. 그런데 요즘은 그런 얘기가 없어. 그게 뭐가 문제야? 요청이 없으면 편한 거지. 동료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요청이 없다는 건 우리가 필요 없어지고 있다는 뜻이야. 한국 기업들이 국산 소재 테스트를 본격적으로 시작했다는 소문이 있어. 저는 웃으며 대답했죠. 테스트야 하겠지. 하지만 테스트하는 것과 실제로 쓰는 건 다른 문제야. 품질이 안정되려면 아직 멀었어. 동료가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그랬으면 좋겠는데. 요즘 한국 쪽 담당자들 만나면 분위기가 달라. 예전엔 의뢰 입장이었는데 지금은 뭔가 여유가 있어. 그 말이 묘하게 마음에 걸렸습니다. 회사로 돌아와서 한국 관련 자료를 더 찾아봤습니다. 효성뿐 아니라 다른 기업들의 동향도요. 그러다가 흥미로운 정보를 발견했죠. 한국 정부가 탄소 섬유 국산화 프로젝트에 민군 협력 체계를 도입했다는 겁니다. 방위사업청, 국방과학연구소, 민간 기업이 함께 움직이고 있었죠. 단순한 산업 지원이 아니라 국가 안보 차원의 프로젝트로 격상된 거였습니다. 후배에게 물었습니다. 이 민군 협력 프로젝트, 규모가 어느 정도야? 정확한 예산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업계 추정으로는 수천억 원 규모라고 하네요. 수천억 원, 작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돈이 아니라 시간이었죠.
민군 협력이라는 건 장기 프로젝트를 의미합니다. 정권이 바뀌어도 국방 관련 사업은 쉽게 중단되지 않거든요. 한국이 이 프로젝트에 국방을 엮었다는 건 10년이고 20년이고 끌고 가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었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한국의 전략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기술을 개발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기술을 개발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고 있었죠. 인력을 양성하고 예산을 확보하고 실패해도 계속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우리 일본이 50년간 해온 것과 똑같은 방식이었습니다. 그날 밤 서재에서 오래된 자료를 꺼내봤습니다. 우리 회사가 탄소 섬유 사업을 시작했을 때의 기록이었죠. 처음 수율은 15%였습니다. 배치 10개 돌리면 8개 반을 버렸죠. 원가는 지금의 5배가 넘었고 품질은 들쭉날쭉했습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았죠. 실패할 때마다 원인을 분석하고 기록했습니다. 온도를 1도 올렸더니 강도가 3% 떨어졌다. 기록. 압력을 0.1% 낮췄더니 실이 끊어지는 빈도가 줄었다. 기록. 습도가 60%를 넘으면 공정이 불안정해진다. 기록. 그 기록들이 쌓이고 쌓여서 노하우가 됐습니다. 설계대는 없는 오직 경험으로만 알 수 있는 지식이죠. 우리는 그걸 50년간 축적해왔습니다. 한국도 같은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실패하고 기록하고 분석하고 다시 도전하는 사이클을요. 다만 한 가지 다른 점이 있었습니다. 한국은 실패를 숨기지 않았습니다. 우리 일본 기업들은 실패를 감추는 문화가 있죠. 체면 때문이기도 하고 주계에 영향을 줄까봐 그러기도 합니다.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실패 원인을 공개하고 학회에서 발표하고 다른 연구팀과 공유했죠. 처음엔 그게 이상해 보였습니다. 왜 자기 약점을 드러내지? 경쟁사에 정보를 주는 거 아닌가?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깨달았습니다. 그게 오히려 빠른 발전의 비결이었다는 걸요. 한 연구팀이 실패하면 다른 연구팀은 그 실패를 피할 수 있습니다.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니까 전체적인 발전 속도가 빨라지죠. 개별 기업의 이익보다 산업 전체의 성장을 우선시하는 전략이었습니다. 후배가 물었습니다. 부장님, 한국이 우리를 따라잡을 수 있을까요? 저는 잠시 생각한 뒤 대답했습니다. 따라잡는다는 표현은 정확하지 않아. 한국은 우리와 같은 길을 가는 게 아니야. 다른 길을 가고 있어. 문제는 그 길이 어디로 이어지느냐지. 후배가 고개를 갸웃거렸죠. 다른 길이라니요? 우리는 50년간 혼자 걸어왔어. 실패도 혼자 감당하고 성공도 혼자 누렸지. 하지만 한국은 함께 걸어가고 있어. 정부, 기업, 연구소가 한 팀으로 움직이고 있거든. 속도가 다를 수밖에 없어. 그 말을 하면서 저도 깨달았습니다. 한국의 진짜 무기는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협력이었죠. 며칠 후 충격적인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한국이 수율 50%를 돌파했다는 겁니다. 회의실 분위기가 싸늘해졌습니다. 기술이사가 말했죠. 확인이 필요합니다. 50%라니 너무 빠릅니다. 저도 의아했습니다. 아무리 빨라도 이 속도는 비정상이었거든요. 하지만 며칠 후 확인 보고가 올라왔습니다. 사실이었죠. 후배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부장님, 어떻게 이렇게 빠를 수 있죠? 저는 한참을 생각한 뒤 대답했습니다. 우리가 놓친 게 있어. 한국은 우리의 50년을 그대로 따라가는 게 아니야. 우리의 50년을 압축하고 있어. 후배가 이해하지 못한다는 표정을 지었죠. 압축이라니요? 우리는 모든 걸 처음부터 개척해야 했어. 어떤 온도가 좋은지, 어떤 압력이 적당한지 아무것도 몰랐지. 하지만 한국은 달라. 우리가 이미 답을 찾아놨거든. 그들은 우리의 결과를 보고 시작점을 정할 수 있어. 0에서 시작하는 게 아니라 30에서 시작하는 거지. 물론 그렇다고 쉬운 건 아닙니다. 결과를 안다고 해서 과정을 생략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여전히 수천 번의 시행착오가 필요하죠. 하지만 방향을 아는 것과 모르는 건 천지 차이입니다. 우리는 어둠 속에서 더듬거렸지만 한국은 희미하게나마 불빛이 보이는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한국이 50%를 넘었어. 아내가 물었죠. 그게 대단한 거예요? 우리가 거기까지 가는데 20년 걸렸어. 한국은 5년 만에 왔고. 아내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때까지도 저는 한국이 우리를 완전히 따라잡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50%와 90% 사이에는 여전히 거대한 벽이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한 가지는 인정해야 했습니다.
한국은 실패를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무작정 도전하는 게 아니라 체계적으로 실패하고 기록하고 학습하고 있었죠. 그건 기술이 아니라 시스템이었습니다. 그리고 시스템은 시간이 지날수록 강해집니다. 저는 서재에 앉아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창밖으로 도쿄의 야경이 보였죠. 반짝이는 불빛들을 바라보면서 깨달았습니다. 이건 기술 경쟁이 아니었습니다. 시스템 경쟁이었죠. 우리는 기술로 이기고 있다고 믿었지만 한국은 시스템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스템이 완성되는 순간 기술 격차는 의미가 없어집니다. 그때 처음으로 불안이라는 감정을 느꼈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다. 한국은 분명히 어딘가를 향해 가고 있다. 그때 깨달았다. 한국이 성공하면 끝나는 건 탄소 섬유 사업이 아니라 수출 규제를 했던 선택 그 자체라는 걸 우리는 기술로 이기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솔직하게 고백하겠습니다. 그건 착각이었죠. 우리가 진짜로 믿었던 건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구조였습니다. 한국이 우리 없이는 살 수 없는 구조. 그 구조가 영원할 거라고 믿었던 겁니다. 어느 날 본사에서 긴급회의가 소집됐습니다. 안건은 전략물자 수출 통제 현황이었죠. 회의실에 들어서니 경제산업성 관계자까지 와 있었습니다.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죠. 자리에 앉자마자 관계자가 말문을 열었습니다. 탄소 섬유가 국제 수출 통제 품목으로 재분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회의실이 술렁거렸죠. 저도 긴장했습니다. 탄소 섬유가 단순한 산업 소재가 아니라는 건 업계 사람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미사일 동체, 전투기 날개, 우주 발사체, 하늘로 올라가는 모든 무기에 이 소재가 들어가죠. 그래서 고성능 탄소 섬유는 MTCR, 즉 미사일 기술 통제 체제의 감시 대상입니다. 관계자가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미국 측에서 고강도 탄소 섬유의 수출 규제를 강화하자는 논의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본도 보조를 맞춰야 할 상황이죠. 한 임원이 물었습니다. 그게 우리한테 어떤 영향을 줍니까? 관계자가 대답했죠. 한국으로의 수출이 더 까다로워질 수 있습니다. 개별 허가제가 강화되고 심사 기간이 길어지겠죠.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건 기회일 수도 있다고요. 반도체 소재 규제 때와 같은 논리였습니다. 안보를 명분으로 내세우면 국제사회에서 반박하기 어렵죠. 수출 통제는 각국의 주권 사항이니까요. 우리가 원하면 한국에 팔지 않을 수도 있고 원하면 조건을 붙일 수도 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복도에서 기술이사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다카하시 부장, 어떻게 생각해?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죠.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탄소 섬유까지 통제하면 한국은 더 힘들어지겠죠. 국산화를 한다고 해도 우주나 방산 분야는 인증 문제가 있으니까요. 기술이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인증이 핵심이지. 항공우주용 소재는 아무나 못 써. 보잉기든 에어버스든 한번 검증된 공급처를 쉽게 바꾸지 않거든. 우리는 수십 년간 그 인증을 쌓아왔어. 한국이 소재를 만들어도 인증 없으면 쓸 데가 없지. 저는 그 말에 동의했습니다. 인증이라는 벽은 기술보다 더 높았죠. 항공기 한 대에 들어가는 부품은 수만 개입니다. 그 부품 하나하나가 까다로운 인증 절차를 통과해야 해요. 새로운 공급자가 끼어들려면 최소 5년에서 10년이 걸리죠. 우리는 그 5년에서 10년을 우리 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며칠 후 업계 모임에서 오래된 선배를 만났습니다. 이 바닥에서 40년 넘게 일한 분이죠. 은퇴 후에도 업계 동향을 꿰뚫고 계신 분이었습니다. 술자리에서 선배가 물었습니다. 마사토, 요즘 한국 때문에 바쁘다며? 저는 술잔을 내려놓으며 대답했죠. 네, 국산화한다고 난리입니다. 그래도 아직 걱정할 단계는 아니라고 봅니다. 선배가 피식 웃었습니다. 그렇게 생각해? 수율도 아직 50% 되고 인증은 아예 시작도 못했으니까요. 우리가 쌓아온 50년을 어떻게 따라잡겠습니까? 선배가 술을 한 모금 마시더니 말했습니다. 마사토, 내가 이 바닥에서 40년 일하면서 배운 게 하나 있어. 뭡니까? 기술은 따라잡을 수 있어. 시간이 걸릴 뿐이지. 진짜 무서운 건 기술이 아니야. 저는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그럼 뭐가 무섭습니까? 선배가 저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죠. 의지야.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해내겠다는 의지. 그게 있는 상대는 결국 해내더라고.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한국이 그 정도 의지가 있을까요? 손해보면서 10년, 20년 버틸 수 있겠습니까? 선배가 술잔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모르지.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해. 네가 그들의 의지를 과소평가하고 있으면 나중에 후회할 거야. 그 말이 묘하게 마음에 걸렸습니다.
회사로 돌아와서 한국 관련 자료를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수율, 투자 규모, 인력 현황. 숫자들은 여전히 우리가 앞서 있다고 말하고 있었죠. 하지만 선배의 말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의지.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해내겠다는 의지. 그날 밤 서재에서 오래된 자료를 꺼내봤습니다. 일본 탄소 섬유 산업의 역사를 정리한 문서였죠. 우리도 처음에는 그랬습니다. 1970년대 일본은 석유 파동을 겪으면서 소재 자립의 중요성을 깨달았죠. 아무리 돈이 있어도 소재를 못 구하면 공장이 멈춘다는 걸 뼈저리게 경험했습니다. 그때부터 일본 정부와 기업들은 한 팀으로 움직였습니다. 탄소 섬유, 반도체 소재, 정밀화학,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산업의 근간이 되는 분야에 집중 투자했죠. 당위 수익은 포기하고 10년, 20년을 내다보는 투자를 했습니다. 그 결과가 지금의 일본 소재 산업입니다. 저는 그 자료를 보면서 깨달았습니다. 우리도 한때는 그런 의지가 있었다는 걸요.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자립하겠다는 의지. 그게 50년간 쌓여서 지금의 기술이 된 겁니다. 한국이 지금 그 길을 가고 있는 건가? 며칠 후 한국 시장 담당 후배가 보고를 하러 왔습니다. 부장님, 이상한 일이 있습니다. 뭔데? 한국 고객사들의 발주 패턴이 바뀌고 있습니다. 저는 보고서를 받아들었죠. 어떻게 바뀌었는데? 예전에는 장기 계약을 선호했는데 요즘은 단기 계약 위주로 바꾸고 있습니다. 물량도 조금씩 줄이고 있고요. 저는 숫자들을 들여다봤습니다. 확실히 변화가 보였죠. 발주량이 전년 대비 15% 감소해 있었습니다. 재고를 줄이는 건가? 그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국산 소재 테스트를 본격화하면서 우리 물량을 줄이는 것 같습니다. 저는 보고서를 내려놓으며 생각했습니다. 아직 15% 감소는 큰 숫자가 아닙니다. 하지만 추세가 문제였죠. 줄어드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게 불안했습니다. 회의실에서 이 내용을 공유했습니다. 한 임원이 말했죠. 아직 걱정할 단계는 아닙니다. 15% 감소는 정상 범위 내의 변동이에요. 경기 상황에 따라 발주량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건 흔한 일이죠. 다른 임원이 동의했습니다. 맞습니다. 한국이 국산 소재를 테스트한다고 해도 품질이 우리 수준에 미치지 못하면 결국 돌아올 수밖에 없어요. 저도 그 의견에 동의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 불안이 남아 있었죠. 며칠 후 출장길에 오래된 거래처 담당자를 만났습니다. 한국 기업의 소재를 납품하는 중간 유통업체 사람이었죠. 식사 자리에서 그가 말했습니다. 다카하시 부장님, 요즘 한국 쪽 분위기가 예전 같지 않습니다. 어떻게 다른데요? 예전에는 우리가 갑이었어요. 납기를 조금 늦춰도 가격을 조금 올려도 한국 기업들은 받아들였죠. 선택지가 없었으니까요. 지금은요? 그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지금은 협상이 됩니다. 아니, 협상을 해야 합니다. 우리 조건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아요. 다른 옵션이 있다는 뉘앙스를 풍기거든요. 저는 젓가락을 내려놓으며 물었습니다. 다른 옵션이라면? 국산 소재죠? 아직 품질이 우리만 못하지만 있긴 있으니까요. 그게 있다는 것만으로도 협상력이 달라집니다. 그 말이 전곡을 찔렀습니다. 대안의 존재, 그게 핵심이었죠. 우리가 독점하고 있을 때는 가격도, 납기도, 조건도 우리 마음대로였습니다. 한국은 받아들이는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대안이 생기는 순간 그 권력 구조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아직 한국의 국산 소재는 우리 수준에 미치지 못합니다. 하지만 존재한다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었죠. 협상 테이블에서 우리의 목소리가 작아지기 시작한 겁니다. 회사로 돌아와서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기술로 이기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쥐고 있던 건 기술이 아니라 구조였죠. 한국이 우리한테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 대안이 없는 구조. 그 구조 위에서 우리는 왕처럼 군림했습니다. 그런데 그 구조에 금이 가기 시작한 겁니다. 저녁에 선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선배님, 그때 말씀하셨던 거 기억납니다. 진짜 무서운 건 기술이 아니라 의지라고요. 선배가 웃으며 대답했죠. 이제 느껴지나? 네, 한국이 대안을 만들고 있습니다. 아직 완벽하진 않지만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판이 달라지고 있어요. 선배가 잠시 침묵하더니 말했습니다. 마사토, 독점이라는 건 성이야. 높은 성벽 안에서 안전하게 지낼 수 있지. 하지만 성에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어. 뭡니까? 유지비가 든다는 거야. 성벽을 계속 보수해야 하고 병사들을 먹여 살려야 하고 적의 공격에 대비해야 하지. 그 비용을 감당하지 못하면 성은 무너져. 저는 그 비유가
정확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의 독점은 성이었습니다. 50년간 쌓아온 기술, 인증, 신뢰. 그게 높은 성벽이었죠. 하지만 그 성벽을 유지하려면 계속 투자해야 합니다. 기술을 발전시키고, 인재를 키우고, 고객을 관리해야 하죠. 우리는 그 비용을 과소평가하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성벽이 워낙 높으니까 안심하고 있었던 거죠. 그 사이에 한국은 사다리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서재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도쿄의 야경이 반짝이고 있었죠. 저는 32년간 이 업계에서 일하면서 한 번도 패배를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지는 시나리오는 상상조차 안 했죠. 그만큼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처음으로 다른 가능성을 생각했습니다. 만약 한국이 정말로 해낸다면, 만약 그들의 수율이 70%, 80%까지 올라간다면, 만약 인증까지 받아낸다면, 그때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걸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으니까요. 한국의 수율은 아직 50% 되고 인증은 시작도 못했습니다. 우리가 앞서 있는 건 변함없는 사실이죠. 하지만 한 가지는 인정해야 했습니다. 구조는 영원하지 않다는 걸요. 우리가 믿었던 그 철옹성 같은 구조도 결국은 유지비가 드는 시스템이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그 구조를 무너뜨리기 위해 대가를 치르고 있었죠. 의지.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해내겠다는 의지. 선배의 말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그 의지가 있는 상대는 결국 해낸다고요. 한국에 그 의지가 있는지 그때는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곧 알게 되겠죠. 숫자가 말해줄 테니까요. 새벽 4시에 전화가 울렸습니다. 저는 침대에서 벌떡 일어났죠. 이 시간에 전화가 온다는 건 보통 일이 아닙니다. 화면을 보니 기술이사였습니다. 여보세요? 다카하시 부장, 지금 뉴스 확인했어?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40년 경력의 베테랑이 이렇게 동요하는 건 처음이었죠. 무슨 일입니까? 한국이 해냈어. 64기가파스칼이야. 저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64기가파스칼. 그 숫자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 업계 사람이라면 누구나 압니다. 초고강도 탄소 섬유의 영역이죠. 우리 일본도 겨우 도달한 수준입니다. 확인했어? 3번 확인했어. 한국 정부 공식 발표야. 전화를 끊고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이 아직 어두웠죠. 머릿속으로 그 숫자를 곱씹었습니다. 인장 강도 6.4기가파스칼이 뭔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탄소 섬유의 성능을 측정하는 가장 중요한 지표가 인장 강도입니다. 쉽게 말하면 얼마나 강하게 잡아당겨도 끊어지지 않는가를 나타내는 숫자죠. 숫자가 높을수록 강한 섬유입니다. 일반 산업용 탄소 섬유는 3에서 4기가파스칼 수준입니다. 자동차나 스포츠 용품에 쓰이죠. 항공기용은 5기가파스칼 이상이 필요하고요. 6기가파스칼을 넘어서면 우주 발사체나 최첨단 전투기에 들어가는 전략물자 영역입니다. 우리 일본이 6기가파스칼대에 도달하는데 40년이 걸렸습니다. 수만 번의 실패와 천문학적인 투자가 들어간 결과죠. 한국이 그걸 해냈다고요? 아침에 출근하자마자 긴급회의가 소집됐습니다. 회의실 분위기가 싸늘했죠. 평소에 농담을 주고받던 임원들이 한마디도 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기술이사가 보고를 시작했습니다. 어젯밤 한국산업통상자원부와 효성이 공동 발표를 했습니다. 인장 강도 6.4기가파스칼급 초고강도 탄소 섬유 개발에 성공했다고요. 스크린에 한국 뉴스 화면이 떴습니다. 효성 공장에서 기자회견하는 장면이었죠. 연구진들이 까만 탄소 섬유 다발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그들의 표정에는 자부심이 가득했습니다. 한 임원이 말했습니다. 저게 진짜야? 발표만 그렇게 하고 실제로는 못 만드는 거 아니야? 기술이사가 고개를 저었죠. 우리 기술팀이 검토했습니다. 공개된 데이터를 분석해 봤는데 조작된 흔적은 없습니다. 실제 성능인 것 같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불가능하다고 믿었던 일이 현실이 된 겁니다. 다른 임원이 물었습니다. 수율은 어떻습니까? 실험실에서 한 번 만드는 것과 양산하는 건 다른 문제잖아요. 수율 데이터는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업계 추정으로는 아직 낮을 겁니다. 상용화까지는 시간이 걸리겠죠. 그 말에 회의실 분위기가 조금 누그러졌습니다. 맞습니다. 실험실 성공과 양산은 완전히 다른 문제죠. 우리도 실험실에서 성공하고 나서 양산까지 10년이 걸렸으니까요. 저는 입을 열었습니다. 냉정하게 봅시다. 한국이 6.4기가파스칼을 달성한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건 시작일 뿐이에요.
진짜 승부는 이 성능을 일정하게 유지하면서 대량 생산할 수 있느냐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인증이에요. 제가 말을 이었습니다. 항공우주용 소재는 인증 없이는 쓸 수가 없습니다. 보잉도 에어버스도 나사도 인증되지 않은 소재는 절대 안 써요. 그 인증을 받으려면 최소 5년에서 10년이 걸리죠. 한국이 소재를 만들어도 인증이 없으면 팔 데가 없습니다. 회의실 분위기가 한결 나아졌습니다. 그래요. 아직 우리에겐 마지막 방어선이 있었죠. 인증이라는 높은 벽이요. 회의가 끝나고 복도를 걸어 나오는데 기술이사가 다가왔습니다. 다카하시 부장, 솔직히 어떻게 생각해? 저는 잠시 생각한 뒤 대답했죠. 놀랍습니다. 이렇게 빠를 줄 몰랐어요. 한국이 T700급 만들 때만 해도 거기서 멈출 줄 알았거든요. 기술이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그래. 우리 계산이 틀렸어. 며칠 후 업계 세미나에서 한국의 발표를 직접 들을 기회가 있었습니다. 효성 연구팀이 국제학회에서 기술 발표를 한다고 해서 참석했지요. 발표장에 들어서니 좌석이 거의 차 있었습니다. 일본 기업 사람들도 많이 보였죠. 다들 같은 생각이었을 겁니다. 직접 확인해 보자고요. 한국 연구원이 단상에 올랐습니다. 젊은 친구였어요. 30대 초반으로 보였죠. 발표가 시작됐습니다. 영어 발음이 깔끔했고 내용도 체계적이었습니다. 공정 개발 과정, 성능 테스트 결과, 향후 계획까지 빠짐없이 설명했죠.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실패 사례를 공개한 부분이었습니다. 저희는 초기에 수많은 실패를 겪었습니다. 수율이 10%도 안 나온 적도 있었죠. 스크린에 실패 데이터 그래프가 떴습니다. 처참한 숫자들이었죠. 하지만 저희는 그 실패들을 모두 기록했습니다. 왜 실패했는지, 어떤 변수가 문제였는지 분석하고 공유했죠. 그 과정에서 패턴을 발견했고 결국 해결책을 찾았습니다. 저는 그 발표를 들으면서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실패를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실패를 자산으로 만들고 있었죠. 우리 일본 기업들은 실패를 감추는 문화가 있습니다. 체면 때문이기도 하고 주계에 영향을 줄까봐 그러기도 하죠.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실패를 공개하고 공유하고 함께 해결책을 찾았습니다. 발표가 끝나고 질의응답 시간이 있었습니다. 일본 기업 사람이 손을 들었죠. 인상적인 발표였습니다. 한 가지 질문이 있는데요. 이 성능을 양산 단계에서도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까? 날카로운 질문이었습니다. 실험실과 양산은 다르니까요. 한국 연구원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좋은 질문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직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이미 파일럿 생산 라인을 가동하고 있고 수율이 꾸준히 개선되고 있습니다. 조만간 상용화 수준에 도달할 계획입니다. 자신감 있는 대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신감에는 근거가 있어 보였죠. 세미나가 끝나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같이 온 동료가 물었죠. 어떻게 생각해? 저는 담배에 불을 붙이며 대답했습니다. 인정해야 할 것 같아. 한국이 진짜로 해냈어. 동료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지? 아직 끝난 건 아니야. 인증이라는 벽이 남아 있거든. 항공우주 시장에 들어가려면 인증이 필수야. 그건 우리가 수십 년간 쌓아온 거지. 동료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인증은 쉽지 않지. 보잉이나 에어버스가 갑자기 공급처를 바꿀 리 없어. 저도 그렇게 믿고 싶었습니다. 인증이라는 마지막 방어선이 우리를 지켜줄 거라고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 불안이 남아 있었습니다. 한국은 지금까지 우리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한 것들을 하나씩 해내고 있었습니다. 국산화도, 수율 향상도, 초고강도, 개발도 모두 우리 예상을 뛰어넘었죠. 인증도 그럴 수 있지 않을까? 그날 밤 서재에서 오래된 자료를 꺼내봤습니다. 우리 회사가 처음 항공우주 인증을 받았을 때의 기록이었죠. 10년이 걸렸습니다. 수백 번의 테스트와 수천 페이지의 서류 작업 끝에 겨우 인증을 받았습니다. 한국도 그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쉽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그들이 해낸 것들을 보면 불가능하다고 단정할 수 없었습니다. 아내가 서재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아직 안 자요? 저는 시계를 봤습니다. 새벽 2시였죠. 곧 잘게. 아내가 의자에 앉으며 물었습니다. 뭘 그렇게 고민해요? 저는 한참을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우리가 믿었던 벽이 생각보다 얇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아내가 고개를 갸웃거렸죠. 벽이 얇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무너질 수 있지. 우리가 안전하다고 믿었던 그 안쪽이 더 이상 안전하지 않게 되는 거야.
아내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럼 더 두꺼운 벽을 쌓으면 되지 않아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문제는 벽을 쌓는 속도야. 우리가 벽을 쌓는 동안 한국은 사다리를 만들고 있거든. 어느 쪽이 빠른지가 관건이지. 아내가 차를 한 잔 건네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30년 넘게 일하면서 이렇게 고민하는 건 처음 봐요. 저는 차를 받아들며 대답했죠. 나도 이런 기분은 처음이야. 평생 우리가 최고라고 믿어왔거든. 그런데 그 믿음이 흔들리니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그날 밤 꿈을 꿨습니다. 높은 성벽 위에 서 있는 꿈이었죠. 저 아래에서 누군가 사다리를 타고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돌을 던져서 막으려 했지만 사다리가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수십 개의 사다리가 동시에 세워지고 있었죠. 꿈에서 깨어났을 때 식은땀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숫자는 분명한 메시지를 보내고 있었죠. 우리가 믿었던 마지막 벽, 그 벽이 생각보다 얇을 수도 있다는 걸요. 우주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지상에서는 숫자를 조작할 수 있죠. 보고서를 꾸밀 수도 있고 발표를 과장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주는 다릅니다. 로켓이 날아가느냐, 떨어지느냐, 위성이 궤도에 안착하느냐, 바다에 빠지느냐, 그 결과는 전 세계가 지켜보는 앞에서 실시간으로 드러나죠. 변명이 통하지 않는 세계입니다. 한국이 누리호를 쏘아 올린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저는 솔직히 안심했습니다. 우주 발사체는 탄소 섬유와는 차원이 다른 기술이거든요. 로켓 엔진, 연료 시스템, 제어 기술, 소재 기술. 이 모든 게 완벽하게 맞아떨어져야 성공할 수 있죠. 아무리 한국이 빠르다 해도 이건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첫 번째 발사 날, 저는 회사에서 생중계를 지켜봤습니다. 회의실에 직원들이 모여 있었죠. 화면 속에서 누리호가 연기를 내뿜으며 발사대를 떠났습니다. 하늘로 솟구치는 모습이 웅장했죠. 1단 분리 성공, 2단 분리 성공, 순조로워 보였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3단 엔진이 예정보다 일찍 꺼졌습니다. 연소 시간이 부족했죠. 위성 모사체가 목표 궤도에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실패였습니다. 회의실에 안도의 한숨이 퍼졌습니다. 옆에 앉은 임원이 말했죠. 역시 쉽지 않네. 우주는 아무나 가는 게 아니야. 저도 속으로 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탄소 섬유 만드는 것과 로켓 쏘는 건 다르죠. 한국이 아무리 노력해도 이 영역에서는 한계가 있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우주는 50년 넘게 축적된 기술이 필요한 분야니까요. 그런데 그 다음에 벌어진 일이 저를 놀라게 했습니다. 한국이 실패 원인을 공개한 겁니다. 보통 국가 프로젝트가 실패하면 원인을 감추려 하죠. 체면도 있고 정치적 부담도 있으니까요. 책임자를 문책하고 조용히 넘어가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한국은 달랐습니다. 기자회견을 열어서 왜 실패했는지 상세하게 설명했죠. 3단 엔진의 헬륨 탱크 압력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산화제 탱크 내부 압력이 예상보다 빨리 떨어지면서 엔진이 조기 종료됐습니다. 고정 장치 설계를 수정하고 압력 시스템을 개선하겠습니다. 저는 그 기자회견을 보면서 의아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공개하지? 적에게 약점을 보여주는 거 아닌가? 후배에게 물었습니다. 한국이 왜 저렇게 다 까발리는 거지? 우리 같으면 절대 안 그러잖아. 후배가 대답했죠. 모르겠습니다. 문화 차이 아닐까요? 아니면 정치적 계산이거나요? 저는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단순한 문화 차이는 아닌 것 같았죠. 며칠 후 한국의 의도를 이해하게 됐습니다. 실패 원인을 공개하자 한국 내부에서 비난보다 응원이 쏟아졌더군요. 국민들이 다음엔 성공하자며 연구진을 격려했습니다. 정치적으로도 압박이 줄었죠. 실패를 숨기면 의혹이 커지지만 공개하면 오히려 신뢰가 쌓이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기술적인 측면이었습니다. 실패 원인을 공개하니까 다른 연구팀들이 같은 실수를 피할 수 있었죠. 산업계 전체가 그 데이터를 공유하면서 빠르게 개선점을 찾았습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게 한국의 전략이구나. 실패를 숨기는 대신 자산으로 만드는 전략이요. 1년 후 한국이 두 번째 발사를 시도했습니다. 저는 이번에도 회사에서 생중계를 지켜봤죠. 솔직히 말하면 또 실패할 거라고 예상했습니다. 우주 발사체가 그렇게 쉽게 성공하는 게 아니거든요. 한 번 실패한 팀이 1년 만에 문제를 해결한다? 쉽지 않은 일이죠. 카운트다운이 시작됐습니다. 10, 9, 8. 누리호가 화염을 내뿜으며 하늘로 솟구쳤습니다. 이번에는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긴장감이 회의실을 감쌌죠. 1단 분리 성공, 2단 분리 성공, 3단 점화 성공.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화면을 응시하고 있었죠. 그리고 위성이 궤도에 안착했습니다. 성공이었습니다. 회의실에 탄식이 흘렀습니다. 누군가 말했죠. 한 번은 운일 수 있어. 중요한 건 다음이지. 저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한 번의 성공은 우연일 수 있죠. 여러 조건이 맞아떨어져서 운 좋게 된 걸 수도 있습니다. 진짜 실력은 반복해서 증명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아직 판단을 유보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발사가 있었습니다. 성공이었죠. 이번에는 실용 위성을 궤도에 올렸습니다. 실험용이 아니라 실제로 쓸 수 있는 위성이었죠. 네 번째 발사가 있었습니다. 또 성공이었습니다. 위성 여러 개를 동시에 분리하는 기술까지 선보였죠. 정확한 궤도에, 정확한 타이밍에 여러 위성을 각각 다른 위치에 배치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성공이 아니었습니다. 고도의 제어 기술이 필요한 작업이죠. 회사에서 긴급 회의가 소집됐습니다.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죠. 기술이사가 보고를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누리호가 4번 연속 성공했습니다. 위성 분리 기술, 궤도 진입 정확도, 발사체 신뢰성 모든 면에서 세계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한 임원이 말했습니다. 4번이면 더 이상 운이라고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기술이사가 고개를 끄덕였죠. 그렇습니다. 한 번은 운일 수 있습니다. 2번도 우연의 일치일 수 있죠. 3번은 실력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하지만 4번 연속은 시스템입니다. 반복 가능한 기술력이 있다는 뜻이죠. 회의실이 무거운 침묵에 빠졌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틀렸구나. 한국을 과소평가했구나. 그런데 진짜 문제는 따로 있었습니다. 회의 중에 한 임원이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죠. 잠깐, 이게 우리한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누리호 성공이 우리 사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까? 기술이사가 잠시 침묵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직접적인 영향은 아직 제한적입니다. 하지만 간접적인 영향은 심각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기술이사가 설명했죠. 누리호에는 한국산 탄소 섬유가 들어갔습니다. 발사체 동체, 페어링, 연료 탱크. 우리 소재가 아니라 한국이 직접 만든 소재로 우주에 갔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4번 연속 성공했다는 건 그 소재가 우주 환경에서 검증됐다는 뜻이죠. 회의실이 술렁거렸습니다. 그게 인증보다 강력한 증거 아닙니까? 기술이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서류 인증보다 확실한 증거죠. 우주에서 4번 성공했다. 이보다 강력한 레퍼런스는 없습니다.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믿었던 마지막 벽, 인증이라는 장벽이 의미를 잃어가고 있다는 걸요. 회의가 끝나고 복도에서 기술이사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사님 솔직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술이사가 한숨을 쉬며 대답했죠. 기술을 잃은 게 아닙니다. 지배력을 잃고 있는 겁니다. 지배력이요? 우리는 한국의 소재를 팔면서 단순히 돈을 번 게 아닙니다. 한국이 우리 허락 없이는 우주에도 하늘에도 갈 수 없게 만드는 구조를 쥐고 있었죠. 그게 진짜 힘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구조가 무너지고 있어요. 저는 그 말의 무게를 느꼈습니다. 매출은 회복할 수 있습니다. 시장을 잃어도 다시 개척할 수 있죠. 하지만 지배력은 다릅니다. 한번 무너지면 회복하기 어렵습니다. 며칠 후 더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일본 내부에서 책임 공방이 시작된 겁니다. 경제산업성과 업계 사이에 갈등이 생겼죠. 왜 이렇게까지 만들게 놔뒀습니까? 수출 규제를 걸 때 이런 결과를 예상했습니까? 업계에서 불만이 터져 나왔습니다. 수출 규제를 지지했던 기업들이 이제 와서 책임을 떠넘기기 시작했죠. 저는 그 광경을 보면서 씁쓸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한국을 과소평가했으면서 이제 와서 누구 탓을 하는 건가? 오래된 선배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마사토, 요즘 분위기 어때? 솔직히 좋지 않습니다. 내부에서 책임 공방이 시작됐어요. 선배가 쓴웃음을 지었죠. 예상했어. 일이 잘 될 때는 다들 공을 가져가려 하고 일이 틀어지면 책임을 떠넘기지. 인간의 본성이야. 저는 한숨을 쉬며 물었습니다. 선배님, 이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선배가 잠시 침묵하더니 대답했습니다. 마사토, 이미 늦었어. 되돌릴 수 없는 강을 건넌 거야. 무슨 뜻입니까? 기술은 따라잡힐 수 있어. 시간이 걸릴 뿐이지. 우리도 그랬고 한국도 그렇게 했지. 하지만 지배력은 달라. 한번 무너지면 다시 세울 수 없어. 한국이 이제 자기 힘으로 우주에 가는 나라가 됐어.
그 사실은 절대 바뀌지 않아 전화를 끊고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우주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변명도 허락하지 않죠. 한국의 누리호는 4번 날아갔고 4번 다 성공했습니다. 전 세계가 지켜보는 앞에서요. 그 순간 우리 일본의 전략이 틀렸다는 게 만천에 드러난 겁니다. 우리는 한국을 조이면 굴복할 거라고 믿었습니다. 소재를 안 팔면, 기술을 안 주면 결국 우리 말을 들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한국은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기 힘으로 해냈고 그걸 우주에서 증명해버렸습니다. 이건 단순한 기술 경쟁의 승패가 아니었습니다. 앞으로 어떤 나라의 같은 전략을 쓰려고 해도 한국의 사례가 반박 증거로 남게 됩니다. 조여도 굴복하지 않는 나라가 있다. 오히려 더 강해질 수 있다. 그게 한국이 우주에서 증명한 메시지였습니다. 그날 밤 서재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도쿄의 야경이 반짝이고 있었죠. 저는 32년간 이 업계에서 일하면서 한 번도 패배를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지는 시나리오는 상상조차 안 했죠. 그만큼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처음으로 인정했습니다. 우리는 지고 있구나. 아니, 이미 졌는지도 모르겠다. 한국은 이제 우주를 운영하는 국가가 됐습니다. 개발하는 단계를 넘어서 운영하는 단계로 들어선 거죠. 그리고 우리는 그걸 막지 못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우리의 압박이 오히려 한국을 더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보다 뼈아픈 패배가 있을까요? 아내가 서재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아직 안 자요? 저는 시계를 봤습니다. 새벽 2시였죠. 곧 잘게. 아내가 의자에 앉으며 물었습니다. 요즘 많이 힘들어 보여요. 무슨 일이에요? 저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우리가 틀렸어. 30년 넘게 믿어왔던 게 틀렸다는 걸 인정해야 할 것 같아. 아내가 조용히 물었죠. 그게 그렇게 힘든 일이에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힘든 정도가 아니야. 내 인생 전체가 흔들리는 기분이야. 내가 쌓아온 모든 것의 기반이 무너지는 느낌이지. 아내가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틀렸다는 걸 인정하는 것도 용기 아닐까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창밖의 별을 바라보며 생각했죠. 저 별들 사이로 한국의 위성이 돌고 있겠구나. 우리 소재가 아니라 한국이 직접 만든 소재로 만든 위성이. 그리고 그건 이제 되돌릴 수 없는 현실이구나. 기술은 따라잡힐 수 있습니다. 시간이 걸릴 뿐이죠. 하지만 지배력은 한번 무너지면 회복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기술을 잃은 게 아니었습니다. 지배력을 잃고 있었죠. 그리고 그 사실을 이제야 깨달은 겁니다. 이 싸움은 이미 다른 국면으로 넘어갔습니다. 되돌릴 수 없는 강을 건넌 거죠. 협상 테이블의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저는 32년간 수많은 협상을 해왔습니다. 가격 협상, 납기 협상, 품질 협상. 테이블 건너편에 앉은 상대방의 눈빛만 봐도 그들이 얼마나 급한지, 얼마나 여유가 있는지 알 수 있었죠. 그런데 그날 한국 바이어를 만났을 때 뭔가 달랐습니다. 예전 같으면 우리 사무실로 찾아왔을 겁니다. 납기를 앞당겨달라, 가격을 조금만 깎아달라, 물량을 더 확보해달라. 요청하는 입장이었죠. 우리는 들어줄 수도 있고 안 들어줄 수도 있었습니다. 선택권은 우리에게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그날은 달랐습니다. 한국 바이어가 서류 가방에서 두꺼운 파일을 꺼냈습니다. 견적서였죠. 그런데 우리 견적서가 아니었습니다. 다카하시 부장님, 이건 국내 업체에서 받은 견적입니다. 참고로 보여드리는 겁니다. 저는 그 견적서를 받아들었습니다. 교성이었죠. 가격, 납기, 품질 스펙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품질은 우리보다 약간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가격은 15% 저렴했고 납기는 우리보다 2주 빨랐죠. 저는 견적서를 내려놓으며 물었습니다. 이걸 왜 보여주시는 겁니까? 한국 바이어가 웃으며 대답했죠. 협상이니까요. 우리에게 선택지가 생겼다는 걸 알아주셨으면 해서요. 그 말투가 달랐습니다. 예전에 그 조심스러움이 없었죠. 당당했습니다. 여유가 있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불편한 감정이 올라오는 걸 느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사무실로 돌아와서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한국 바이어의 태도가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죠. 후배가 커피를 가져다 주며 물었습니다. 부장님, 회의 어떻게 됐습니까? 저는 한숨을 쉬며 대답했죠. 달라졌어.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어. 어떻게요? 예전엔 우리가 갑이었어. 가격을 올려도 납기를 늦춰도 한국은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지. 다른 선택지가 없었으니까.
그런데 이제 선택지가 생긴 거야. 후배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국산 소재가 그 정도로 경쟁력이 있습니까? 품질은 아직 우리보다 떨어지지 않습니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품질이 문제가 아니야. 존재 자체가 문제지. 후배가 이해하지 못한다는 표정을 지었죠. 존재 자체라니요? 저는 설명했습니다. 협상에서 중요한 건 실제로 그 선택지를 쓰느냐가 아니야. 쓸 수 있다는 사실 자체가 중요한 거지. 한국 바이어가 국산 소재로 바꾸지 않아도 돼. 바꿀 수 있다는 것만으로 협상력이 달라지는 거야. 우리는 더 이상 유일한 선택지가 아니거든. 후배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니까 대안이 생긴 것만으로도 판이 바뀐다는 말씀이시군요. 그래, 대안 하나가 질서를 무너뜨리는 거야. 며칠 후 영업팀 회의가 있었습니다. 안건은 한국 시장 동향이었죠. 영업팀장이 보고를 시작했습니다. 최근 한국 고객사들의 협상 패턴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우리 조건을 대부분 수용했는데 요즘은 적극적으로 조건 변경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스크린에 데이터가 떴습니다. 협상 결과 분석이었죠. 지난 분기 대비 평균 납기가 2주 단축됐고 평균 가격은 8% 하락했습니다. 최소 주문량 조건도 완화됐고요. 한 임원이 물었습니다. 우리가 양보한 겁니까? 영업팀장이 대답했죠. 양보라기보다는 조정입니다. 한국 고객사들이 국산 소재를 테스트하기 시작하면서 협상력이 달라졌습니다. 우리가 조건을 안 맞춰주면 물량이 줄어들 수 있는 상황이에요. 회의실이 술렁거렸습니다. 다른 임원이 말했습니다. 잠깐, 그럼 우리가 가격을 낮추고 납기를 앞당겨야 한다는 겁니까? 그게 말이 됩니까? 영업팀장이 난처한 표정을 지었죠. 현실적으로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안 그러면 물량을 잃을 수 있어요. 저는 그 대화를 들으면서 씁쓸했습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는 상황이었죠. 회의가 끝나고 오래된 거래처 담당자를 만났습니다. 저녁 식사 자리였죠. 다카하시 부장님, 요즘 한국 쪽 분위기 아시죠? 저는 술잔을 내려놓으며 대답했습니다. 알죠. 협상이 예전 같지 않더군요. 담당자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저도 그래요? 예전에는 제가 갑이었어요. 한국 바이어들이 저한테 잘 보이려고 했죠. 식사도 대접하고 선물도 가져오고. 그런데 요즘은 달라요. 어떡해요? 이제 그쪽에서 조건을 제시해요. 이 가격에, 이 납기에, 이 품질로 맞춰줄 수 있으면 계약하겠다고. 못 맞추면 다른 데 알아보겠다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도 비슷해요. 을이 갑이 되고 있는 느낌이죠. 담당자가 술을 한 모금 마시더니 말했습니다. 제가 이 바닥에서 25년 일했는데 이런 변화는 처음 봐요. 한국이 이렇게 빨리 자립할 줄 몰랐어요. 저는 공감하며 대답했죠. 저도요. 우리 모두 한국을 과소평가했던 것 같습니다. 담당자가 물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저는 잠시 생각한 뒤 대답했습니다. 정직하게 말씀드리면 예전으로 돌아가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한국에 대안이 생겼으니까요. 대안이 있는 상대와 협상하는 건 완전히 다른 게임이에요. 담당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독점이 끝났다는 말씀이시네요. 네, 독점은 끝났습니다. 며칠 후 본사에서 전략회의가 있었습니다. 주제는 한국 시장 대응 전략이었죠. 여러 안건이 논의됐습니다. 가격이나 품질 개선, 서비스 강화. 하지만 어떤 안건도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했죠. 한 임원이 답답한 듯 말했습니다. 결국 우리도 경쟁해야 한다는 거 아닙니까? 독점할 때처럼 편하게 장사할 수 없다는 거죠. 다른 임원이 대답했습니다. 그게 원래 장사 아닙니까? 경쟁하는 게 정상이죠. 우리가 너무 오랫동안 독점에 익숙해져 있었던 겁니다. 그 말이 맞았습니다. 하지만 인정하기 싫었죠. 회의가 끝나고 복도에서 기술이사와 마주쳤습니다. 다카하시 부장, 잠깐 얘기 좀 할까? 우리는 회의실 구석에 앉았습니다. 기술이사가 조용히 말했죠. 솔직히 물어볼게. 우리 졌어? 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 질문에 대답하기가 쉽지 않았죠. 졌다고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건 예전처럼은 안 된다는 거죠. 기술이사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나도 그렇게 생각해. 게임의 룰이 바뀐 것 같아.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이건 패배라기보다는 시대의 변화인 것 같습니다. 공급자가 왕이던 시대가 끝난 거죠. 기술이사가 물었습니다.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지?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경쟁해야죠. 기술로, 품질로, 서비스로. 독점의 힘이 아니라 실력으로 승부해야 합니다. 원래 그게 정상이었는데
우리가 너무 오랫동안 편한 길에 익숙해져 있었던 겁니다. 그날 저녁, 오래된 선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선배님, 저 마사토입니다. 마사토. 무슨 일이야?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선배님, 저 인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졌다는 걸요. 선배가 잠시 침묵하더니 물었죠. 왜 그렇게 생각해? 저는 설명했습니다. 협상 테이블이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우리말이 곧 법이었죠. 가격을 올려도 납기를 늦춰도 한국은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들에게 선택지가 생겼어요. 우리가 마음에 안 들면 다른 데로 갈 수 있게 됐죠. 대안이 있는 상대와 협상하는 건 완전히 다른 게임입니다. 선배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마사토, 그건 패배가 아니야. 아닙니까? 시대가 바뀐 거지. 패배라는 건 같은 규칙 안에서 지는 거야. 하지만 지금은 규칙 자체가 바뀐 거야. 새로운 시대에 적응하는 것과 패배하는 건 다른 문제야. 저는 그 말을 곱씹었습니다. 시대가 바뀌었다. 선배가 말을 이었습니다. 일본 소재 산업이 50년간 세계 정상이었던 건 사실이야. 하지만 그게 영원할 순 없지. 모든 제국은 언젠가 도전받아. 중요한 건 도전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야. 저는 물었습니다. 선배님은 어떻게 대응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선배가 대답했죠. 겸손해지는 거야. 우리가 최고라는 오만함을 버리고 경쟁자를 인정하고 더 나아지려고 노력하는 거지. 독점에 기대지 않고 실력으로 승부하는 거야. 그게 원래 우리 선조들이 했던 방식이잖아. 전화를 끊고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선배 말이 맞았습니다. 우리 일본 소재 산업이 세계 정상이 된 건 독점 때문이 아니었죠. 50년간 피와 땀을 흘리며 기술을 개발했기 때문입니다. 수만 번 실패하고 그때마다 다시 일어났기 때문이죠. 언제부터인가 우리는 그 정신을 잃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독점에 안주하고 경쟁자를 무시하고 지배력에 기대어 편하게 장사했죠. 한국이 우리를 깨운 건지도 모릅니다. 며칠 후 한국 시장 담당 후배가 보고를 하러 왔습니다. 부장님, 흥미로운 소식이 있습니다. 뭔데? 한국의 효성이 유럽 항공사와 탄소 섬유 공급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소규모지만 첫 해외 수출이에요. 저는 보고서를 받아들었습니다. 계약 규모는 크지 않았지만 의미는 컸죠. 유럽 인증을 받은 건가? 네? 지난달에 인증을 획득했다고 합니다. 저는 보고서를 내려놓으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인증이라는 마지막 벽마저 넘기 시작한 거였죠. 이제 정말 경쟁이구나. 후배가 물었습니다. 부장님, 우리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저는 잠시 생각한 뒤 대답했습니다. 원점으로 돌아가야지. 50년 전 우리 선배들이 그랬던 것처럼 독점이 아니라 기술로 승부하는 거야. 품질로, 혁신으로, 서비스로. 그게 원래 경쟁이잖아. 후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쉽지 않겠네요. 쉽지 않지. 하지만 그게 정상이야. 독점이 비정상이었던 거지.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서재에 앉았습니다. 책상 위에는 한국 관련 자료들이 쌓여 있었죠. 아내가 차를 가져다 주며 물었습니다. 요즘 표정이 많이 밝아졌네요. 무슨 일 있어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밝아졌다기보다는 정리가 됐어. 정리요? 그래. 오랫동안 인정하기 싫었던 걸 인정했거든. 그러니까 오히려 마음이 편해졌어. 아내가 의자에 앉으며 물었습니다. 뭘 인정했는데요? 저는 잠시 생각한 뒤 대답했습니다. 시대가 바뀌었다는 걸, 우리가 지배하던 시대가 끝났다는 걸, 이제 경쟁해야 한다는 걸. 아내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그게 나쁜 건가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쁜 게 아니야. 원래 그게 정상이거든. 우리가 너무 오랫동안 비정상적인 상황에 익숙해져 있었던 거야. 아내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럼 이제 새로운 시작이네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새로운 시작이야. 쉽지 않겠지만 그게 살아가는 거니까. 그날 밤 오랜만에 편하게 잠들었습니다. 게임은 끝났습니다. 우리가 지배하던 게임은요. 하지만 새로운 게임이 시작됐죠. 독점이 아니라 실력으로 경쟁하는 게임이요. 한국은 그 게임에서 이미 한 발 앞서 나갔습니다.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도 멈춰 있을 순 없죠. 50년 전 우리 선배들이 그랬던 것처럼 다시 처음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국산화의 진짜 의미를 이제야 이해했습니다. 한국이 탄소 섬유를 직접 만들게 된 건 단순히 가격 경쟁력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싸게 사려고 국산화한 게 아니었죠. 선택권이었습니다. 언제, 얼마나, 어디에 쓸지 스스로 결정하는 힘. 누군가의 허락을 받지 않고 자기 길을 가는 힘.
그게 국산화의 진짜 의미였습니다. 한국은 그 힘을 되찾았습니다. 우리가 쥐고 있다고 믿었던 목줄을 스스로 끊어버렸죠. 이제 한국은 누구의 허락도 필요 없는 나라가 됐습니다. 우주로 가고 싶으면 스스로 갑니다. 비행기를 만들고 싶으면 스스로 만듭니다. 미사일을 개발하고 싶으면 스스로 개발합니다. 그게 자립이고 그게 주권입니다. 저는 서재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시장은 점유율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대안 하나가 질서를 무너뜨리죠. 우리는 졌습니다. 아니,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공급자가 왕이던 시대는 끝났습니다. 이제 실력으로 경쟁하는 시대가 시작됐죠. 그리고 그 새로운 시대에서 한국은 이미 달리고 있었습니다. 게임은 끝났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게임은 이제 막 시작됐죠. 저는 일본의 기술을 믿어왔습니다. 32년간 이 업계에서 일하면서 단 한 번도 그 믿음이 흔들린 적이 없었죠. 우리가 쌓아온 50년의 데이터, 수만 번의 실패에서 배운 노하우, 세계 최고 수준의 품질, 그건 진짜였습니다. 지금도 진짜이고요. 하지만 한 가지를 인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기술이 전부는 아니었다는 걸요. 며칠 전 오랜만에 한국 출장을 다녀왔습니다. 효성 전주 공장을 방문했죠. 경쟁사의 공장을 방문한다는 게 묘한 기분이었습니다. 몇 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죠. 공장에 들어서는 순간 저는 놀랐습니다. 규모가 아니었습니다. 우리 공장이 더 크죠. 장비도 아니었습니다. 비슷한 장비를 쓰고 있었으니까요. 분위기였습니다. 젊은 연구원들이 복도를 바쁘게 오가고 있었습니다. 눈빛이 살아있었죠. 회의실에서는 열띤 토론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실험실에서는 새로운 공정을 테스트하고 있었고요. 그 모습이 어딘가 익숙했습니다. 한참을 생각하다가 깨달았죠. 40년 전 우리 모습이었습니다. 일본 탄소 섬유 산업이 막 성장하던 시절, 모든 게 새로웠고 모든 게 도전이었던 시절, 실패해도 다시 일어났고 성공하면 더 높은 목표를 세웠던 시절. 그때 우리도 저런 눈빛을 하고 있었죠. 언제부터인가 우리는 그 눈빛을 잃어버렸습니다. 세계 정상에 올라서면서 도전 대신 안주를 택했죠. 혁신 대신 유지를 선택했고요. 공장 견학을 마치고 한국 담당자와 차를 마셨습니다. 타카하시 부장님, 솔직히 여쭈어봐도 될까요? 네, 말씀하세요. 일본 입장에서 한국의 성장이 어떻게 보이십니까? 저는 잠시 생각한 뒤 대답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처음에는 무시했습니다. 한국이 탄소 섬유를 만든다고 했을 때 웃었죠. 50년 걸린 기술을 어떻게 따라잡겠냐고요. 담당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랬을 거예요. 저희도 처음엔 자신이 없었으니까요. 저는 말을 이었습니다. 그런데 틀렸습니다. 한국은 따라잡았어요. 아니, 정확히 말하면 따라잡은 게 아니라 다른 길을 개척했죠. 담당자가 물었습니다. 다른 길이라니요? 저는 설명했습니다. 우리 일본은 혼자 걸어왔습니다. 기업 혼자서 50년간 투자하고 실패하고 성공했죠. 하지만 한국은 달랐어요. 정부, 기업, 연구소가 함께 움직였습니다. 실패를 공유하고 성공도 공유했죠. 그 방식이 더 빨랐습니다. 담당자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게 저희 방식이에요. 혼자 가면 빨리 가지만 함께 가면 멀리 간다고 하잖아요. 저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은 말이네요. 우리도 배워야 할 것 같습니다. 한국을 떠나 비행기에 오르면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한반도가 점점 작아지고 있었죠. 저는 생각했습니다. 한국이 해낸 건 단순한 기술 추격이 아니었다고요. 시간을 동맹으로 만든 거였습니다. 보통 시간은 선발 주자의 편입니다. 먼저 시작한 쪽이 더 많이 축적하고 더 멀리 앞서가죠. 후발 주자는 그 격차를 좁히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시간을 다르게 썼습니다. 단기 손실을 감수하면서 장기 투자를 했죠. 당장의 이익보다 미래의 자립을 선택했습니다. 그 선택이 쌓이고 쌓여서 지금의 결과가 된 거예요. 집에 돌아와서 아내에게 출장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국 공장 어땠어요? 저는 잠시 생각한 뒤 대답했죠. 대단했어. 우리가 40년 전에 가졌던 열정이 거기 있었어. 아내가 물었습니다. 부러운 거예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부럽다기보다는 반성이 됐어. 우리가 언제부터 저런 열정을 잃어버렸을까 하고. 아내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럼 다시 찾으면 되지 않아요?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쉽지 않아. 한번 잃어버린 열정을 되찾는 건 처음 갖는 것보다 어렵거든. 며칠 후 업계 세미나에 참석했습니다. 주제는 글로벌 탄소 섬유 시장 전망이었죠. 발표자가 스크린에 그래프를 띄웠습니다.
향후 10년간 탄소 섬유 수요는 연평균 12%씩 성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우주 항공, 수소 에너지, 전기차 분야에서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전망이죠. 스크린에 국가별 생산 능력 비교 차트가 떴습니다. 일본이 여전히 1위였지만 한국이 빠르게 추격하고 있었죠. 발표자가 말을 이었습니다. 주목할 점은 한국의 성장 속도입니다. 불과 5년 전만 해도 한국은 이 차트에 이름을 올리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세계 4위 생산국이 됐죠. 이 속도라면 3년 내에 3위로 올라설 가능성이 높습니다. 회장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일본 업계 사람들이 불편해하는 게 느껴졌죠. 세미나가 끝나고 오래된 동료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다카하시, 어떻게 생각해? 한국이 저렇게 빨리 올라올 줄 알았어?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솔직히 몰랐어. 우리 모두 한국을 과소평가했지. 동료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가만히 앉아서 추월당할 순 없잖아. 저는 잠시 생각한 뒤 대답했습니다. 경쟁해야지. 원래 그게 정상이잖아. 독점이 비정상이었던 거고. 동료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말은 쉽지. 30년 넘게 독점에 익숙해진 사람들한테 경쟁하라고 하면 어떻게 받아들이겠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쉽지 않겠지.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어. 경쟁하거나 도태되거나. 둘 중 하나야. 집에 돌아와서 서재에 앉았습니다. 책상 위에는 32년간 모아온 자료들이 쌓여 있었죠. 탄소 섬유의 역사, 기술 발전 과정, 시장 분석 보고서들. 저는 그 자료들을 하나하나 넘기며 생각했습니다. 이건 기술 패배가 아니다. 우리 일본의 기술은 여전히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50년간 쌓아온 데이터, 노하우, 품질 관리 시스템. 그건 하루아침에 따라잡을 수 없는 자산이죠. 하지만 한국이 증명한 건 다른 거였습니다. 후발주자도 해낼 수 있다는 걸 보여줬죠. 의지가 있으면, 시스템이 있으면, 함께 가면 불가능해 보이는 것도 가능해진다는 걸 증명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선택권의 의미였습니다. 한국이 탄소 섬유를 직접 만들게 된 건 단순히 돈을 아끼려는 게 아니었습니다. 누군가의 허락 없이 자기 길을 가려는 거였죠. 우주로 가고 싶을 때 갈 수 있는 나라, 방위 산업을 키우고 싶을 때 키울 수 있는 나라, 수소 경제로 전환하고 싶을 때 전환할 수 있는 나라. 그게 자립이고 그게 주권입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도쿄의 야경이 반짝이고 있었죠. 32년 전 이 업계에 처음 들어왔을 때가 생각났습니다. 그때 저는 열정으로 가득 차 있었죠. 세계 최고의 소재를 만들겠다는 꿈이 있었습니다. 밤새 연구하고 실패해도 다시 일어났죠. 언제부터인가 그 열정이 사라졌습니다. 세계 정상이 되고 나니까 지킬 것만 많아졌죠. 도전보다 안전을 택했고 혁신보다 유지를 선택했습니다. 한국을 보면서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건 기술이 아니라 열정이었다는 걸요. 며칠 후 회사에서 은퇴 면담이 있었습니다. 저도 이제 60이 가까워지고 있었죠. 인사 담당자가 물었습니다. 다카하시 부장님, 32년간 이 회사에서 일하셨는데 후배들에게 남기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가요? 저는 잠시 생각한 뒤 대답했습니다. 겸손하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인사 담당자가 고개를 갸웃거렸죠. 겸손이요? 저는 설명했습니다.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세계 최고였습니다. 그래서 오만해졌죠. 경쟁자를 무시하고 도전자를 비웃었습니다. 한국이 탄소 섬유를 만든다고 했을 때 저도 웃었어요. 그런데 틀렸습니다. 한국은 해냈죠. 인사 담당자가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저는 말을 이었습니다. 후배들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절대 경쟁자를 무시하지 말라고. 오늘의 후발주자가 내일의 선두주자가 될 수 있다고. 우리가 영원히 1등일 거라는 착각을 버리라고요. 인사 담당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기록해두겠습니다. 면담을 마치고 사무실로 돌아오는 길에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하늘이 맑았죠. 저는 생각했습니다. 한국은 우리를 이긴 게 아닙니다. 우리가 믿던 규칙을 무너뜨린 거죠. 기술 격차는 영원하다. 틀렸습니다. 데이터는 돈으로 살 수 없다. 틀렸습니다. 시간은 선발주자의 편이다. 틀렸습니다. 우리가 진리라고 믿었던 것들이 하나씩 무너졌습니다. 한국이 그걸 증명했죠. 하지만 그게 나쁜 일만은 아닙니다. 오래된 규칙이 무너지면 새로운 기회가 생기죠. 독점이 끝나면 경쟁이 시작됩니다. 경쟁은 모두를 더 강하게 만들죠. 한국의 성장이 우리 일본에게 위협인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자극이기도 해요.
우리가 잃어버린 열정을 되찾게 해주는 자극이요. 그날 밤 서재에서 편지를 썼습니다. 은퇴 후 업계 후배들에게 남기는 글이었죠. 후배들에게 나는 32년간 이 업계에서 일하면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기술도 배웠고 사람도 배웠죠. 하지만 가장 큰 교훈은 마지막에 왔습니다. 겸손의 중요성입니다.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세계 최고였습니다. 그래서 교만해졌죠. 경쟁자를 무시하고 변화를 외면했습니다. 한국이 우리를 깨웠습니다. 후발주자도 해낼 수 있다는 걸 보여줬죠. 의지가 있으면, 시스템이 있으면 불가능도 가능해진다는 걸 증명했습니다. 이제 새로운 시대가 시작됐습니다. 독점의 시대가 끝나고 경쟁의 시대가 왔죠. 쉽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원래 그게 정상입니다. 50년 전 우리 선배들도 그렇게 시작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세계 최고가 됐죠.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열정을 되찾으세요. 도전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경쟁자를 존중하되 지지는 마세요. 이 싸움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싸움이 시작된 거죠. 다카하시 마사토 드림. 편지를 다 쓰고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창밖으로 새벽빛이 들어오고 있었죠. 밤새 글을 쓴 거였습니다. 저는 창문을 열고 새벽 공기를 마셨습니다. 차가운 공기가 폐를 채웠죠. 한국은 시간을 동맹으로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시간에 안주했죠. 한국은 실패를 자산으로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실패를 숨겼죠. 한국은 함께 갔습니다. 우리는 혼자 갔죠. 그 차이가 결과를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죠. 경쟁은 모두를 강하게 만듭니다. 한국이 강해지면 우리도 더 강해져야 하죠. 그게 발전이고 그게 역사입니다. 저는 창밖의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어딘가에서 위성들이 지구를 돌고 있겠죠. 일본 위성도 한국 위성도 같은 하늘 아래, 같은 우주를 향해 경쟁하지만 함께 가는 거죠. 그게 새로운 시대의 모습일 겁니다. 저는 조용히 창문을 닫았습니다. 32년간의 여정이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됐죠. 한국이 보여준 건 기술만이 아니었습니다. 의지의 힘이었죠. 포기하지 않는 집요함이었습니다. 그건 존경받아 마땅합니다. 경쟁자를 존경할 줄 아는 것. 그게 진짜 강자의 자세 아닐까요? 저는 책상 위에 편지를 봉투에 넣었습니다. 새로운 시대가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감동테라스 저는 소희였습니다. 오늘도 우리 구독자님들의 가정에 따뜻한 행복이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내일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